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시황으로 만나 뵙게 된 각도기 곽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시황 찐링입니다. 네, 링링링. 네, 찐링 선생님이 오셨어요. 딸랑딸랑딸랑. 네, 예. 네. 오늘은 중국 본토 증시는 어제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0.38% 상승했는데 오늘은 상해종합지수 0.51% 하락. 네. 심천성분지수 어제 0.61% 상승, 오늘 1.23% 하락. 네. 하지만 홍콩 증시는 어제 0.85% 상승에 이어 오늘은 한국 시간 지금 4시 25분 기준으로 1.09% 상승 중에 있습니다. 꽤 많이 올랐네요. 네. 홍콩은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 공통점은 귀금속이 중국 본토 증시는 8%대 급등했고 네. 홍콩 증시 중에 귀금속, 금 이쪽 업종은 3%대 상승. 그리고 부동산 업종이 중국 증시는 1%대 상승, 홍콩은 네. 2%대 상승을 부동산. 상승했습니다. 네네. 네. 귀금속이라는 게 주로 여기에 편입된 종목이 주로 금 관련. 금. 네.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아니고. 중국 국유기업 중에 금이랑 광물 이쪽을 묶은 지수가 귀금속 업종인데요.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다 보셨겠지만 9월 8일 기준 런던 거래소 그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600달러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말 가격 대비 올해 9월 8일 기준으로 이미 금 현물 가격이 1,000달러 상승해서 상승폭이 한 38%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에 상승폭이 가장 큰 게 금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백화점 가 보면 2층이 금매장이야. 제가 네. 가본 데로는 1층, 2층에 금매장이 1층도 있어. 있고 2층도 있고. 그러니까 1층, 2층에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네. 주로 프랜차이즈나 그런 직영점 같은 경우는 거의 1층 화장품 매장이랑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또는 2층에도 있고요. 근데 1층이 접근성이 근데 높죠. 원래 보통 우리가 금을 산다는 거는 뭔가 믿을 수 없으니까 금 뺏게 믿을 게 없어. 이럴 때 금을 많이 사는데 그 중국어 분도 그런 느낌인가요? 중국인. 중국어 비슷했죠? 55점. 중국인. 70점.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것 중국인. 같았는데. 네. 네. 금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과거에도 아시아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는 정말 좋아하시죠. 대체로 네, 금을 선호하고 또 과거에도 중국인들이 금에 대한 사랑은 꾸준히 길게 내려왔잖아요. 특히 작년에도 금 현물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 들어도 38% 상승하고 꾸준히 금을 사랑해왔지만 특히 2022년 러시아 전쟁 이후에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연초 대비 전 세계 주요 자산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1위가 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 부동산 업종이 각각 1%대 2% 상승했는데 네. 8월 마지막 주에 상해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심천시,深圳시에서도 9월 5일에 발표한 게 9월 6일부터 기존의 규제 완화 중에 구매 완화라든지 대출 완화 등 여러 가지 완화 조치를 잇따라 내세워서 그래서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 부동산 업종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특파원이신 박땡땡님께서 오셔가지고 점심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중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인데 세금을 낸 경험이 있으신 네. 거야. 근데 이분이 부동산을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나 했더니 대출을 85%를 해준다는 거야. 이분이 한국인인데 중국에서 네. 한국은 대체로 50% 정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죠. 이제 막 40%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 보통 젊은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대출을 받고 집 살 경우에는 적게는 5, 60%, 많게는 한 80%, 보통은 7, 80%. 그리고 그 각 국유은행도 지방 국유은행이 있고 어떤 지방 국유은행의 경우에는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에서는 뭐 75%, 80%까지 대출. 그러면 우리 은행은 85%까지 해줄게. 그래서 대체로 한 7,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집값을 오르는데 사실은 은행들이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겠네. 옛날에도 그럼 그랬었다는 거 아니야? 네, 옛날에도. 은행 그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이 그거죠. 네. 근데 은행이 상대적으로 싸고 주가가 올랐다는 게 갑자기 신기하네요. 집값이 3년 내내 꼬라박고 있는데, 그렇죠?
집값이 올랐다고요? 꼬라박. 내가 지금 한국어 전문어를 쓰니까 이제 뭐 아니, 드디어 못 알아듣나 아니 알아들었는데 어.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집값이 3년 내내 네. 3년 이상이지. 네. 거의 한 5년째 지금 꼬라박고 있다. 네, 네. 맞아요. 네. 이 단어도 알아요? 꼬라박음? 네, 그 전에 이 뭐라고 어려운 했어요? 단어를 어떻게 알았지? 꼬라박음을? 네, 어쨌든. 꼬라박음이 그러니까 있고. 그 중국이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대출을 많이 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는데 은행들이 멀쩡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지난 7월 한 달간 그 주민들의 예금의 이동 추이를 보면 7월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은행 예금이 1.14조 yuan 감소한 반면 네. 비은행 예금 즉 주식 펀드 보험 그쪽으로 비은행 늘었죠. 예금이 2.14조 yuan 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체로 지난 몇 개월간 중국인들의 상당 부분 자금이 이미 투자 속성이 없는 은행 예금도 사실 1년 내내 해봤자 예금 금리도 얼마 없지. 안 되고 그래서 네. 점점 금이나 주식이나 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이 같습니다. 중국 분들이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고 뭐랄까 열심히이신 거예요? 갑자기 궁금하다. 일반인들 기준 아닐 것 같아서. 근데 일부러. 다 이게 또 사람마다 마다 다르다. 자산 사이즈에 따라 이거를 그렇지. 돈 없는 사람이 무슨 놈의 한국도 자산 관리냐. 사실 하루 먹고 살아기도 힘든데. 사실 응?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네, 어느 나라든.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중 귀금속이랑 부동산 외 상승 업종은 은행, 자동차, 백화점 등이 1% 이내에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반도체주가 2%대 네. 하락했고 또 우주항공, 의료, 소비전자, 태양광 등이 2% 하락 그 외 통신 장비, 의료, 제약, 바이오가 네. 1% 하락했고요. 그리고 8월 말까지 계속 상승세였던 AI 1%대 하락 그리고 리튬 배터리 0.5% 하락 휴머노이드 로봇도 1%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오늘 이제 첨단 기술주들은 확실히 승고르기로 확실히 들어간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렇죠? 네, 아직은 네네네.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간중간에 자꾸 끊겨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정지 화면이 나올 수 있는데 목소리는 계속 나가니까요. 만약에 화면이 정지되면 그때부터는 팟캐스트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오늘 특징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중국의 파운드리 1위 SMIC 그리고 한자를 번역하면 중심국제 네. SMIC가 원래는 홍콩에만 상장돼 있다가 그 후에 상해 거래소 내 과창판에도 동시 상장됐습니다. 근데 오늘 9월 9일 오늘 주가를 보면 상해 과창판에 상장한 SMIC는 10% 하락했고 반대로 홍콩에 상장한 SMIC는 장 초반에 4%대까지 올랐다가 이익실현 나오면서 지금 한국 시간 4시 반 기준으로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아니 이거 우리 있잖아. 이거 한번 나 바로 장사할 게 나왔는데 홍콩 저 본토인이시죠? 네. 그러면 저기 본토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시죠? 네. 근데 상해 과창판 종목은 외국인 개인에게 이미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 현지인도 주식 계좌에 50만 yuan 이상이 매일 있어야 돼요. 50만 위안이면 과창판 얼마니? 곱하기 얼마 안 190, 되네. 1억.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 차려가지고 그 아비트라지 하면 되겠네요. 홍콩하고 홍콩 계좌 하나 열고 이거 열어가지고 가격 차이 있잖아. 매수 매도. 근데 숏이 안 되나? 숏이? 네, 그거를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 상해 과창판 SMIC가 10% 하락했는데 홍콩 종목은 장 초반에 4%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도 대기업이 자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SMIC도 파운드리 자회사가 핵심 기업이 3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중심 북방, 중심 남방, 중심 심천 이 3개 다 중심 북방이랑 중심 심천은 28나노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 네. 중심 남방 즉 상해 본사에 있는 거는 한 14나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상해 과창판에 상장한 SMIC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지분 인수나 구조 조정이나 M&A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거래 정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SMIC가 자회사인 중심 북방 원래는 지분율이 40%였는데 요 100%로
지분율을 확대하기로 해서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상해 과창판 종목은 거래 정지. 근데 홍콩 거래소는 과창판이랑 그 규정이 다르니까 네네. 그대로 갔고요. 근데 8월 말까지 테크주 위주로 상승했다가 9월부터 지금 지난주에 계속 테크주가 이익 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래 정지가 하는 동안에 쭉 네, 밀렸구나. 과창판 종목은 그거를 패스해버린 거예요. 네네네. 근데 홍콩 종목은 그거를 계속 반영해서 지난 한 주간 계속 이익 실현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테크주가 계속 이익 실현 나온 걸 9월 9일에 오늘 SMIC 과창판이 새로 거래 재개돼서 그걸 한꺼번에 반영했다. 늦게 반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SMIC가 자회사인 중심 북방 의 지분을 40%에서 100%까지 확보한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이 십몇 년 전부터 중국 반도체 국산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직접 회로 산업투자기금이라는 국가급 반도체 육성 기금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이 SMIC나 반도체랑 관련 파운드리, 팹리스, 장비, 소재까지 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 그게 대주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 기금의 역할이 들어갔다가 몇 년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미션을 완수하면 다시 퇴출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SMIC 본사에 줬고요. 근데 이게 중국 현지의 평가는 이제 40%에서 100%까지 지분 확보함으로써 SMIC 모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법에 의해서 40%대 얻는 이익이랑 100% 얻는 이익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AI 성장과 더불어 SMIC의 안정적인 성장에 이어서 이렇게 100%까지 지분 확보하면 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자회사 중에 요거를 100%까지 하면 어떤 내부적인 협동 관리 면에서도 좀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기금이 몇 년 전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퇴출될 때가 나왔다. 네. 이런 네. 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내용이 많지만 우선 순서상 9월 8일 어제 월요일 중국 시황 영상 밑에 구독자 몇 분께서 네.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에 대한 답을 감사합니다.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비구이완이라는 100개 원. 네. 비구이완. 홍콩에 상장한 우리 뭐라고 그래? 비구이완. 아, 이렇게 해서 불렀죠. 비구이완. 비구이완. 네. 그래서 이 구독자분 질문이 9월 8일 비구이완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비구이완이 9월 8일에 6%대 급등했고 오늘은 27%또 급등했어요. 근데 급등한 이유는 개별 호재가 있고 업종별 호재가 있는데 업종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그거겠네. 신천 여러 네. 도시에서 부동산 완화 이게 전체 그래서 부동산 업종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네. 이거는 업종 환경이고 두 번째는 한국도 그 지수 편초립이라든지 정기병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는 홍콩에 상장한 2,600여 개 종목 중에 한 80몇 개를 묶은 지수예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2,600여 개 종목 중에서 상위 500개 종목을 만든 게 홍콩 종합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홍콩 종합지수에 포함되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개별 종목 투자할 때 바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그 호강통 종목에 들어가요. 네네. 근데 여비구연이라는 종목이 예전에는 홍콩 종합지수에 안 포함되어 있는데 들어갔어. 예. 9월 8일부터 새로 포함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보다 더 많이 올랐다. 급격히 상승한 거예요. 네네. 네. 그 두 번째 질문. 미중 관세 협상 유예가 종료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한마디로 말하면 협상은 계속되지만 중국은 1도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건 지난 5, 6, 7월에 중미 양국이 스위스, 영국, 스웨덴 이렇게 계속 협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지난 4월 2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4월 2일이니까 중국 시간 4월 3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바로 다음 날인 중국 시간 4월 4일에 중국 상무부에서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반격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한 외에 상무부 부장 왈
번역하면 싸우겠다면 끝까지 상대하고 그렇지. 그 얘기했죠. 협상하겠다면 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거는 펜타닐 그 관세랑 그리고 또 좀 더 들어가면 트럼프 일기 때부터 관세.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잠정 협상이 사실 이미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중국이 히토류도 그렇고 중국의 가격 플러스 물량을 대체할 나라가 없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관세 전쟁 이런 걸로 어떻게 중국을 제재할 중국의 아킬레스건 또는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할 그런 카드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10월 말 11월까지. 그래서 네. 이런 협상은 뭐 몇 개월 지나 10월 말에 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또 협상. 그래서 중국 입장은 협상은 계속해줄게. 하지만 타협할 일은 없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시간 끌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보는 그렇게 중국 입장에 협상할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그 협상은 계속하지만 그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미국 원하는 대로 타협할 생각은 없어요. 네네. 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그 예를 들어 중국 사자성어 중에 공守一行 또는 공守一시 공수역형 또는 공수역세 그러니까 공세와 수세가 역전됐다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트럼프 일기 때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공세고 중국이 수세였죠. 네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많은 지표나 현상들을 보고 아시겠지만 이미 공수가 역전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중국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독일님이 생각하실 때 네. 시계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예. 시계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시간은 내가 우리에게 갖고 있다. 있다. 약간 이런 표현.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컨센 지식인들의 컨센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행정부나 여러 곳에서 나온 의지 표현이 이미 있는 거예요? 현실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알겠어. 네. 그건 알겠는데 저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살짝 했거든. 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은 어렵다. 이게 중국인 중에서도 뭐 이쪽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또는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미 다 자명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중국 친구들도 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지금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 자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해뿐만 아니라 미국이 최대 전략적 라이벌로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그 비해 그리고 그 외에 동맹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는요 중국 증시든 뭐 이쪽 관세 전쟁에 네. 대한 관심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중국 쪽은 없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증시에도 그게 별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희 이제 최상욱 대표하고 이제 대담했던 게 곧 나갈 텐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2000년부터 특별히 2018년, 19년까지 그 한국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즉 중국에 많은 중간재를 많이 파는 입장을 네. 보였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중국의 상대인 중국이 이제는 미국으로 바뀐다. 한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런 결과적으로 예, 그런 관점으로 한국에서 경제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대담 중에 나왔는데 정말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조업 규모가 워낙 커졌고 오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박특파원이 네. 그 차량 타는 그 저기 취미가 있는데 네. 전기차 몇 대씩 타보고 막 계속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갔을 때도 저는 제가 보기엔 샤오퐁이 제일 앞으로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샤오퐁과 지금의 샤오퐁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1년 반도 안 됐거든. 그 1년 반밖에 안 샤오퐁은- 돼. 재작년 11월이니까. 맞아요. 샤오펑은 또 예. 전기차 외에 지금 플라잉 카도 하고 어. 휴머노이드 로봇도 시작했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는 제조업보다는 저희가 제조업으로 뭐 중국하고 뭘 하기보다는 차라리 미국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 현실적으로 맞춤형 네. 현실에서 네.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할 게 많은데. 그리고 네. 어제 마감 시간 밑에 구독자분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어제 그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거? 지역별로 그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구독자분께서 아프리카 수출이 늘어난 건 수출 다각화 효과가 아니라 미국으로 우회 수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인식이고요. 중국이 지난 30 몇 년 동안 매년 초에 중국 외교부장이 첫 번째로 방문하는 지역이 항상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 산업 협력, 1대1로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보시면 아마 이런 인식이 없어.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네.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에서 중개 무역의 비중은 10% 이하예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뉴스에서 중국이 동남아와 그거 무역할 때는 뭐 중개 무역을 통해 근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은 90% 이상은 아프리카 현지 수요에 따라 네. 양국 수요에 따라 그리고 중국이 아프리카로 많이 수출하는 거는 전자제품 그리고 기계, 전기기계, 차량, 방직, 생활용품 그리고 인프라. 고속철도나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는 그리고 아프리카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프리카에 광물 자원이 많으니까 네. 광물 자원 그리고 석유도 있고 광물 자원 중에 동, 코발트, 철광석 이런 쪽 많이 하고 그리고 농산품 중에서는 커피, 코코아, 뭐 깨 이런 쪽 네. 농산품 많이 하고요. 사실은 우회 수출을 하려면 아프리카는 아니고요. 저 베트남이라든가 네. 네. 멕시코 네.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우회 수출이 분명히 있기는 할 거다. 그러니까는 아프리카는 이제 우회 수출하기엔 거리가 좀 안 맞죠. 네, 그리고 미국과 아프리카 간에 그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이라고 AGOA 미국 그 쪽에서 그 법에 의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아프리카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한 질문에 대해 좀 간단히 답변 드렸고요. 네, 그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여러분 이제 꼭 그 눈여겨봐야 화면이 될 멈췄네요. 네, 이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카메라가 열받아서 네. 서버렸어. 그 최근에 보시는 뉴스 중에서 정말 꼭 보셔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도, 네. 중국, 러시아 이쪽의 교역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인도를 보시면 느낄 텐데 인도에 굉장히 높은 관세를 때렸거든요. 네. 근데 인도가 별로 반응이 없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의 무역 협상이 사실은 자기네 만만한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칼을 휘둘렀는데 의외로 이제 나라의 규모가 커서 수출이 없어도 먹고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이런 나라들은 별 반응이 없어 지금. 그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중국 인도 간의 그 수출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서방 언론의 그런 여론 플레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인도가 다음에 중국이 되는 그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고요. 중국 현지의 국제 정세나 국제 무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인도를 분석할 때 인도 인구가 지금 한 15억 정도 됐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50몇 개국 인구 합치면 14억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산업 구성을 따지면 중국 현지 학자들은 사실 저도 포함해서 인도의 미래의 산업 발전, 뭐 경제 추세 그런 거 볼 때는 사실 아프리카랑 좀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구독자분 질문 중에 4번 질문이 요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많이 올랐어요. 중국 로봇 관련 이야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네. 오늘 준비했는데요. 시간도 없고 내일 자꾸 할게요. 카메라가 자꾸 그리고 서가지고 내일 네. 해도 중국에 100개 이상의 로봇 번체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다 요약하기는 어렵고 매번 그 산업 구조라든지 네. 경쟁 구도 한 개 포인트별로 한 꼭지별로 차차 말씀드릴게요. 로봇 사진은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었는데요.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건 내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에 로봇이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엮은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지수가 있는데 지금 연초 대비 30%대 상승 중이고 8월 말까지 상승하다가 9월 지난주에 조금 이익 실현이 나왔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 현지 로봇 연구 민간 기관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발표한 미래 10년 2035년의 중국 국내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5년에 한 21배가 될 거다. 이게 기본. 그리고 올해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소량 양산의 원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3-4개월 몇 개월 지날 때마다 중국 현지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 전망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네. 지금이 시작이네. 근데 대체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각국 그 내의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률이 매년 40%에서 45% 연평균 성장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방송 이 화면이 멈춰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뒤에서 굉장히 귀여운 표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 보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내일은 셋업 잘 해서 이렇게 방송사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목소리로 좀 인사하셔야 되겠네요.
谢谢大家. 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